예, 반갑습니다. 이제 2강입니다. 2강. 1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것을 아웃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 식물의 기원과 발달, 그래서 이제 재배되는 식물이니까 이게 기원이 어디냐, 그리고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하는 것을 공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배 식물의 기원과 전파 이라면 이 부분은 전부 가설입니다. 가설. 왜냐하면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이라서 과거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다음 중 이렇게 해서 이제 책에 기술된 그 내용과 그리고 설이라고 하죠. 전파설이 올바르게 엮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벼하고 밀, 옥수수 정도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죠. 왜냐하면 이 3대 작물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응시자가 틀리게 하느냐, 그게 이제 목표랄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기장이나 기장 들어보셨습니까? 기장하면 부산 옆에 기장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조처럼 생긴 게 있어요. 좁쌀만한 게 조그맣게, 좁쌀보다는 조금 크죠. 이런 작물들을 이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출제자들도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의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 잘못 내면 이의가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원이 돼서 처음에 이제 원산지가 어디냐 하면 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도설 이런 식입니다. 인도설, 중국 남쪽 설 뭐 이런 식으로 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원과 전파 그리고 원산지에 관한 부분은 합쳐서 하나 나올까 말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작물별로 학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분화와 식물 형질의 변화입니다. 그 작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작물이 있으면 벼가 있으면 벼 하나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식물체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진화론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뭐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단 종자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이언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벼 같으면 벼 종자가 있다. 인디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디카가 있다. 인디카는 이제 그 주로 인도 계열에서 좀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는 소위 알약미, 퍼석퍼석한 쌀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은 자포니카형입니다. 어쨌든 이 용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포니카형. 그런데 이제 이게 인디카형이냐 자포니카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인디카였던데 이게 이제 점차 조금 진화가 된다 할까요? 변형이 된다 할까요? 그래서 이제 분화가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양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해지는 원인은 뭐냐? 하나의 이제 종자가 있었으면 이것이 이제 발화를 해서 다양하게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너무 시커머서 거시기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랐다. 자라면 다른 데서 이제 꽃가루가 또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 수분인 경우에도 꽃가루가 다른 데서 날려오죠. 그러면 다른 데서 꽃가루가 날려오는 데서 변형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이가 생기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천둥 번개가 쳐서 유전자가 또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돌연 변이, 뮤테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또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이제 고온에 생장하는 애들은, 잘 자라는 애들은 죽어버리고 저온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 또 살아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또 조건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죠. 우리가 1, 2년 정도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게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거듭해 왔다고 보면은 아주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형질에 있어서는 유전자, 소위 DNA라고 들어보셨죠? DNA, 유전자는 이제 소위 DNA라고 하죠. 이 DNA가 이제 유전자입니다. 한마디로 유전자인데 어떤 유전자냐면은 이 DNA가 이제 우리 식물로 보면 작물이든 식물이든 관계없습니다. 작물에서 보면 이 세포 자체가 그 이중막이지 않습니까?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죠? 이 동물성 세포는 이 막밖에 없습니다. 식물은 벽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르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막 속에 안에 보면은 엽록체라는 게 있습니다. 엽록체 속에 엽록소라는 애가 있죠. 그래서 엽록소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식물은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벽이 있고 엽록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장 핵심은 우리 DNA가 있는 것은 핵이죠. 핵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핵 속에 이제 DNA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DNA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DNA가 더블 헬릭스 이중 나성 구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어쨌든 이 소위 유전자 DNA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잎이 되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종자가 되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나 모든 것들이 이 DNA에 이미 정보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DNA를 가지고 요즘 이제 DNA 조작을 하죠. 조작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더블 헬릭스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병에 안 걸리는 유전인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나중에 이제 요거 종자로 만들어서 심어 보니까 병에 안 걸리더라. 또 수량이 적으면 이제 수량을 또 많게 하는 그런 걸 또 유전자를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량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수량이라고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드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쌀이지 않습니까? 쌀인데 내가 이만한 면적에서 벼를 재배를 합니다. 벼를 가꾸는 거죠. 가꾸었을 때 실제 몇 킬로가 우리 쌀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수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yield라고 하죠. yield는 영어 자체로 하면 양보하다, 교통 신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쌀 수량이 몇 킬로냐? 그 기준 단위가 보통 10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R. R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로 10m, 세로 10m, 10 by 10이죠. 메타. 이렇게 하면은 10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100제곱미터죠. 요걸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쓰고 국제적인 단위는 요것보다 10배로 큰 100배로 큰 요거의 100배. 요거는 우리가 R니까 요것은 표준 단위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보다 10배 큰 그 10R라는 개념을 씁니다. 10R는 그러니까 10배니까 1000제곱미터죠. 그죠? 예,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면적이 좀 좁기 때문에 이 단위를 쓰고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이제 헥타르라는 단어를 용어를 씁니다. 이 헥타르는 이제 100R가 됩니다.
100R죠. 100R니까 1R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m 곱하기 100m 하니까 요거는 10,000제곱미터가 되겠죠. 예. 요게 이제 1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10,000제곱미터당 우리나라에서는 또 1헥타르, 1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0R, 그러니까 300, 여기 1000제곱미터당 이렇게 얼마나 생산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제 단위는 10,0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요걸 이제 1정보, 우리 산으로 치면 1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1정보, 2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요것은 우리가 부르는 학술적인 단위고 통상 시골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시골에서는 이 평이라는 말을 쓰죠. 평. 조금 내립니다. 야야 내려와라. 그렇지. 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평은 가로 1.8, 세로 1.8입니다. 1.8m죠. 그러니까 요즘은 키가 조금 큰 분의 경우에는 딱 누우면은 이렇게 1.8m, 1.8m 되죠. 요걸 이제 반올림해서 3.3제곱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0R라고 하는 10R는 결국은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인데 요건 몇 평이냐 하면은 300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눠보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서는 이제 헥타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10,000제곱미터였지 않습니까? 10,000제곱미터인데 3.3으로 나누니까 이게 평으로 치면 몇 평이냐? 3,000평이더라 하는 겁니다. 3,000평. 그래서 기본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수량이 얼마다 하는데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학, 특히 재배를 우리가 하시려고 하면은 이거 모르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한 기본 원리, 원칙을 잘 깨뚫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물의 원산지에서 시작해서 이 평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작물의 그 재배 이론에 있어서는 재배 식물과 야생 식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배는 뭡니까? 우리가 비료를 주고 또는 약을 치기도 하고 해서 기르는 것, 가꾸는 것을 재배 식물이라고 했죠. 그걸 다른 말로 작물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작물 발음 잘못하면은 뭐 됩니까? 훔친 거 되죠? 작물 됩니다. 그래서 작물입니다. 지을작자. 그래서 이 재배 식물과 야생 식물, 야생 식물은 통상적으로 이제 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산 야초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야생 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을 보면 이 바빌로프라는 과학자가 8개 작물의 이제 기원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물의 분화 발달 과정, 그리고 밀의 경우에 재배밀의 분화 발달, 그리고 작물의 재배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 식물에 있어서 결국은 작물이죠, 그죠? 작물은 어떤 게 작물이 될 수 있는가를 보면 인간에 의해서 재배되고 가꾸어지고 있는 식물인데 결국은 이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갖고 나는데 아무 활용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경제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경제성이 없으면 또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식물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식물은 경제성이 적죠. 그러니까 열매가 달려도 적게 달리는데 이것은 수량도 많아야 되고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식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목적에 맞게끔 육종을 한 거죠. 변형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형식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형식물이라고 다른 쪽으로 하면 소득이 높거나 또는 수량이 많거나
하는 그런 거죠. 예컨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이 있으면 벼가 있다. 야생하는 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벼. 야생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삭, 그러니까 쌀이 50이면 이제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줄기하고 잎을 다 한 무게가 얼마냐면은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 전체 무게가 200이죠. 더하면 200에서 쌀이 차지하는 것은 50밖에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수학 지수라고 하죠. 수학 지수를 보면은 결국은 이삭이 50이고 전체 무게는 200이죠. 그 200 분의 50이니까 결국은 25%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육종을 해서 이제 새로운 벼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것은 이제 지상부가 100이 됩니다. 100g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줄기하고 잎을 합쳐서도 100g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몇 프로예요? 이게 50%입니다. 전체 무게로 하면. 자, 전체 무게는 마우스가 잘 말을 안 됐네. 전체 무게가 이제 합치면 요게 줄기하고 위에 이삭하고 합치면 20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몇 프로다? 50%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수준인데 실제 우리가 인간이 욕심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개량을 하다 보니까 이삭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커지다 보니까 이 내추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충도 많이 달라들고 뭐 해충, 그 다음에 병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근에 농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병충해를 막을 수 있을까, 발생을 적게 할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자연주의를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우리 농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되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용해서 또는 다른 육종을 통해서 교배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육종 시간에 또 배웁니다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병충해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하자, 아니면 재배 방법으로 어떻게 하자, 어떤 비료를 더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작물이 벼지 않습니까? 벼에서 이제 영어로 하면 rice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rice라고 하는데, rice 해버리면 이가 되죠, 그죠?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는 L을 씁니다. 이것은 R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원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원지가 두 번째였구나.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원지가 나옵니다. 원산지. 자, 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인도죠. 인도 동북부 아삼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얀마 여러분들 저쪽 남아시아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라오스 북부에서 중국의 그 원난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산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인도 동북부하고 중국의 원난성 지역까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제 두 가지 이제 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로 아시아에서 재배되는 아시아 재배벼. 이것은 생태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재배가 되고, 그다음 아프리카에서도 재배되는 벼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재배 지역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식은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정식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야생벼하고 재배벼를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좀 키워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로
해서 이제 종자가 탈립이라고 하는 것은 탈립성이라고 하는 종자가 이제 요렇게 이제 줄기가 있으면 이 줄기에서 종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 몸체에서 떨어지는 거죠. 쌀알이 하나씩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이삭의 쌀알이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달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정도 탈립성. 그러면 이게 이제 이삭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게 잘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수확하기 전에 떨어지면 땅에 있게 되는 거죠. 땅에 있어 버리면 수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수확 때까지 나중에 벨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산물로 가져와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탈립성이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휴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가 있으면 잠을 자죠. 우리 사람도 잠을 자듯이. 그래서 이제 겨울에,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고, 이제 일정한 온도, 수분, 산소 조건이 주어져야 이렇게 발화를, 싹을 틔우죠. 이 종자라면 이렇게 싹이 이렇게 돋아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잠을 안 자고 그냥 소위 시도 때도 없이 발화를 해버린다. 싹이 나버리면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싹이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휴면, 잠을 자야 된다 하는 겁니다. 휴면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다음 수명이 어떠냐. 그러니까 종자를 수확하고 나서 몇 년간 보관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위의 행절들을 보면, 이제 야생하는 배는 이 탈립이 잘 됩니다. 잘 떨어진다는 말은 종자가 이 이삭에 붙어서 잘 떨어진다는 말은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식이 잘 됩니다. 바람이 불거나 새가 와서 흔들어 버리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바닥에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발화를 해서 다시 이제 싹이 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잘 떨어지니까 종족 번식에는 좋으나 우리가 이제 수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재배하는, 우리가 육종을 해서 만든 이 재배배는 잘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수확을 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휴면성, 잠자는 거라 했죠. 이게 이제 야생배는 잠을 아주 잘 잡니다. 그러니까 50년까지 잘 수도 있어요. 얘들이 100년까지도 잘 수 있죠. 옛날에 이제 과거에 탈립된 종자들이 뭐 한 몇백 년을 걸쳐서 있다가 최근에 발화를 시켜보면 발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로 이제 휴면성이 좋다. 그것은 이제 주로 껍질이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경실 종자라고 합니다. 경실 종자. 경실 종자, 하드시드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재배하는 배는 좀 적죠. 왜냐하면 발화를 잘 해야 다음에 어떻습니까? 싹을 틔워서 잘 이제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종자 수명도 마찬가지죠. 야생배는 아주 길다고 했죠. 재배배는 짧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꽃가루입니다. 이 꽃가루는 뭐냐면, 만약에 요게 이제 이삭이다 하면, 꽃이다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 암술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있고, 수술은 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컷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술 속에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꽃가루가 있는 거죠. 꽃가루가 다 이렇게 터져서 아래 암술 주두에 앉아야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되고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은 꽃가루 수를 보면은 야생하는 건 아주 많습니다. 종족 번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배는 아주 적죠. 그 다음에 이제 수명도 이게 야생하는 것은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배하는 것은 짧고, 그 다음에 꽃가루가 이제 확산 범위, 소위 날려가는 범위. 그러니까 이제 이 야생하는 것은 종족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큽니다. 뭐 반경 몇 킬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하는 배는 아주 짧죠. 멀리 안 갑니다. 주로 이제 자체 내에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가 수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종자 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야생배는 작고 재배배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식용을 하지 않습니까? 먹기 때문에 좀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비료를 줬을 때 견디는 성질, 비료를 많이 줘도 잘 견디는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수량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수량은 결국은 비료를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를, 닭을 이제 살을 찌우고 키우려고 하면은 사료를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이 작물에 있어서는 이 비료가 사료, 동물의 사료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료를 많이 줬을 때 어떻습니까? 야생배는 아주 강합니다. 다 흡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 먹을 만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배배는 어떻습니까? 비료를 많이 흡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연약해지고 비료를 많이 흡수할 때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비료에 견디는 성질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내비성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병해충성, 내병해충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 이건 견딘다는 뜻입니다. resistance 영어로 하면 견딘다, 저항력이다. 병하고 충에 대한 견딜성,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생배는 아주 잘 견딥니다. 병에 잘 또는 충에 잘 견딘다 했죠. 그런데 재배하는 것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병충성까지 이렇게 견디는 것이 이게 야생배가 강하고 재배배는 약하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재배법에 관해서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을 보겠습니다. 밀을 보시면 이제 배만 하니까 뭐 일대작물이 뻬입니다만, 자, 요거 조금 고디오로 갑니다. 자, 밀, 휘트가 휘트죠. WHAT. 여기 휘트라고 하는 이 밀은 우리가 밀가루를 1년에 거의 34, 5kg 정도 소비를 하고, 쌀은 53, 4kg 정도, 한 2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비량이. 밀은 식물학적으로는 백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어떻습니까? 잎이 이렇게 타원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길쭉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잎을 이제 leaf braid라고 합니다. leaf braid, B-L-A-A-D. braid는 칼날이죠. 선풍기 날, 무슨 날 할 때 이런 칼날처럼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재배 면적으로 보면은 사실 밀이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이제 벼고, 3등이 이제 보리, 그 다음 옥수수,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만, 생산량으로 보면 옥수수가 가장 많고, 사료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벼죠. 그 다음에 밀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계 3대 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밀은 식물학적으로 이제 벼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벼도 잎이 이제 길쭉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빵을 만드는 밀의 원산지는 어디냐? 그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카스피해 남부라고 그냥 설입니다. 설. 그 농업 시작이 10,000년 전부터 이제 추정되면, 쌀은 얼마냐? 지금 이제 8,000년, 10,0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추정입니다. 전부. 그 어떻게 추정하느냐면, 탄소 동위원소 있지 않습니까? 탄소 C라고 하죠. C는 뭐 분자량이 10이지만 13을 가지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방사선을 쪼여서 우리가 여기 몇 년 되느냐 반감기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죠. C13. 하여튼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고, 여기서 시작돼서 아프가니스탄 북부하고 카스피해 남부 쪽에서 시작이 돼서 코카서스 지방으로 가서 터키하고 발칸반도 유럽으로 이제 거쳐서, 이 유럽은 유럽 문명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만큼 중요하고 이 밀이 잘 생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거기에 도시락이 하기는 뭐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 오세아니아 원산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하고 오세아니아 이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하는 거죠. 여기 아프가니스탄 북부로 한 게 있고 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 원산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건너간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로 오고 아프리카로 또 가고, 여기서 인도, 중국, 몽골,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